살인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을 텐데요. 영국의 최연소 살인범 메리벨은 10살에 벌써 살인을 이건이나 저지른 악명 높은 인물이다. 메리벨의 사이코패스 성향은 첫 살인 이전부터 종종 드러났다. 메리가 10살이었던 1968년 5월 11일 뉴캐슬 공습 대피소 위에서 메리는 자신과 함께 놀던 3세 소년을 밀어 넘어뜨려 심한 부상을 입혔고, 다음 날인 5월 12일 소년의 어머니는 메리가 예전부터 아이들을 공격했다고 경찰에게 알렸지만 메리가 너무 어려서 범죄 혐의는 받지 않고 종결되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25일 첫 살인이 일어났다. 메리는 오래된 폐가에서 4세의 마틴 브라운을 질식사시켜 살해했다. 경찰은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하고 마틴이 사망한 현장 근처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병에 들어있었던 약을 삼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며 일단락시켰다. 5월 26일 메리는 친구 노마 조이스 벨을 불러내 함께 동네 어린이집에 침입한 뒤 "우리가 마틴 브라운을 죽였어. 엿먹어 개자식들아라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났는데 경찰은 필체를 보고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했다. 5월 31일 동네 어린이집에 새로 설치된 도난 경보기가 울려 순찰대원이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 메리와 노마가 달아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메리는 아동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 심하고 짓궂은 아이로 간주되었고 모든 혐의를 피해갔다. 2개월 후인 1968년 7월 31일 메리는 같은 지역에서 3세 브라이언 호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때 수법은 더욱 잔인해져서 가위로 브라이언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리의 피부를 긁어내고 그의 음경을 절단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배에 칼로 M자를 새겼는데, 이런 행위는 연쇄살인마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자신을 과시하는 목적의 표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체 검시관은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달리 피해자에게 가해진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살인범이 어린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형사들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이전부터 의혹을 받아 오던 메리와 노마에게 브라이언의 사망 당시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메리와 노마의 답변은 일치하지 않았다. 메리는 어떤 청년이 브라이언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으나 그에 반해 평범한 아이였던 노마는 경찰들의 추궁에 겁을 먹고 메리가 브라이언을 죽이는 것을 지켜보라고 했다며 자백했다. 1968년 12월 재판에서 노마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메리는 2차례의 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메리는 정신과 진단에서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으며 법정에서도 죄의식 없이 교활하고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어 모든 청중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그 나이 또래답지 않은 수준으로 똑똑했으며 2세부터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고 폭력적인 경향을 내보였다. 4세부터는 만성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래 친구들과도 자주 싸웠으며 한 번은 모래로 어린 소녀의 기도를 막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메리와 놀기를 꺼렸다. 또 어릴 때 친한 친구가 사고로 죽은 후 메리는 또래 친구들의 목을 조르면서 "왜? 이러면 얘가 죽어?" 라고 묻는 등 죽음이란 것에 골몰했다고 한다. 분명한 건 메리가 살인이란 행위의 의미, 즉 도덕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메리의 가정환경에는 문제가 많았다. 생모 베티 벨은 매춘부였고 17세의 나이에 메리 벨을 원치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베티는 2년 동안 메리 벨과 단둘이 있을 적마다 그녀를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나중에라도 잘 키웠는가? 그렇지 않다. 그녀의 엄마는 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이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물론 다른 사람이 무려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허락하여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도 했다. 메리가 태어났을 때 "저것 좀 빨리 내 눈 앞에서 치워" 라고 말하기도 했고, 딸의 재판에 나타났을 때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재판에도 집중하지 않는 등 모친다운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메리 벨은 유아기에 어머니가 상시 복용하던 마약을 주워 먹고 생사를 헤맨 적도 있었다. 어머니의 사이코패스 기질을 물려받은 듯하다. 결론적으로 메리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은 타고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질이 어린 나이에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었던 것은 메리가 어린 시절부터 성적 학대를 받으면서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인 가정환경에 노출되었던 것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게 맞다. 물론 메리는 피해자들에게 인터뷰나 자서전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식으로도 단 한 번의 사과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동정의 여지는 없다. 10년 봉역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고 1969년 2월부터 1973년 11월까지 레드뱅크 소년원에 수감되었다. 그 와중에 메리의 어머니인 베티는 딸의 사악한 유명세를 이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타블로이드 신문에 팔아 돈을 벌었으며 언론에 쉽게 유포할 수 있도록 편지나 시를 자주 쓰라고 딸에게 독려했다. 베티는 소년원에 있었던 딸을 자주 보러 왔고, 소년원 운영진은 메리가 엄마의 방문 후 늘 정서적 불안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 의사는 베티의 방문을 금지하고 싶어 했지만 엄마가 딸을 보지 못하게 막자고 주장하는 건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레드뱅크 소년원 운영진은 가식적이고 교활한 베티를 무척 싫어했다. 그 여자는 어머니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1973년 11월 16세의 나이로 그녀는 채셔에 있는 HM 프리전이라는 여성 전용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1976년 6월 그녀는 무어 개방형 교도소로 또다시 이송되었다.
15개월 후인 1977년 9월 메리가 같은 수감자인 아네트 프리스트와 잠시 탈옥했을 때 다시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두 탈주범은 블랙풀에 있는 두 젊은이와 함께 며칠을 보냈고 오락실을 방문했으며 여러 지역의 호텔에서 잠을 잤다. 벨은 아네트와 헤어지기 전까지 메리 로빈슨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벨은 9월 13일 만났던 남자 중 하나인 클라이브 셔트클리프의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이때까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날 저녁 다시 구류되었고 프리스트는 며칠 후 리지에서 체포되었다. 메리는 감옥에서 탈출한 대가로 28일 동안 감옥 특권을 상실했다. 1979년 6월 메리벨은 HM 프리전 ASKHAM 그랜지라는 여성 개방형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1980년 5월 23세의 나이로 겨우 12년 만에 가석방되었고 사회로 나와 웨이트리스 일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한 청년을 만나 임신했다. 1984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주위에서 두 아동을 살해한 여자가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벨 본인이 자기 자식을 지킬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했다고 한다.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평범한 삶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리의 신상 정보와 주소 등의 여러 정보들이 퍼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악마 취급당했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가도 마찬가지로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사회적 매장감이 되기 일쑤였다. 그 때문에 메리 벨은 열심히 이사를 다닌다고 한다. 다만 사회적 감시와 신상털이가 워낙 철저해서 자기가 감시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인지 어릴 적 두 아동을 살해한 사건 이후로 성인이 되고 가석방된 후에는 더 이상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 있다. 1998년 저명한 전기작가 지타 세레니를 통해 자신의 살인 기록을 담은 책 들리지 않는 외침을 출간해 5만 파운드를 받아 많은 비난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토니 블레어 당시 총리도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만큼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그 당시 신문사인 타블로이드 신문이 그녀의 신상을 추적하여 거처가 공개되어 시민들의 위협이 이어지자 메리 벨은 법원에 신원 은폐 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졌고 이후 2002년에 딸과 함께 국가에 소송을 걸어 이 기간을 영구적으로 연장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더 이상 석방 후 메리 벨과 그 가족의 새로운 신원, 주소, 외모 심지어 목소리에 대한 정보를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